현대주식산업센터 가산퍼블릭. 북한이 대남 비방 방송을 위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한 모습이 S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철거한 지 2년 만입니다. 북한은 1,200만 장을 인쇄했다며 전단 살포도 예고했습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때 미국과 북한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 동행을 원치 않았다는 등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들이 연일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판결을 바탕으로 한 왜곡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수도권에서 2차 유행 중이라고 보건당국이 공식 규정했습니다. 또 여름 휴가철에 감염 확산 위험이 높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롯데몰에서 3살 아이가 갑자기 날아온 다트핀에 눈 아래를 크게 다쳤습니다. 통로에 설치된 게임장에서 다트핀이 날아온 건데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북한이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었던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다시 설치한 모습이 SBS 취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강화도 맞은편인 황해도 개풍군 원정동에서 확성기를 다시 세운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이곳뿐 아니라 철원과 파주에서도 맞은편 북한에서 확성기를 설치하는 게 포착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SBS 취재진이 촬영한 북한 개풍군 원정동입니다. 북한군 초소 옆으로 시커먼 탑 같은 물체가 서 있습니다. 대남방송용 확성기입니다. 풀이 많이 자라는 여름철이지만 확성기 주변은 제초 작업을 한 듯 풀이 없는 깔끔한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북한은 같은 해 5월 1일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 40여 개를 철거했는데 이 확성기는 당시 철거됐다가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 역시 SBS 확인 취재에 해당 확성기는 철거했다가 새로 설치한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SBS가 강화도에서 확인한 개풍군 원정동 외에 파주와 철원 지역에서도 맞은편 북한의 확성기 설치 작업이 포착되고 있다고 또 다른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합참은 여러 곳이라며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비무장지대 북측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성기 재설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확성기 재설치는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했던 대남전단 살포에 이어지는 대남 심리전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확성기 재설치에 맞서 우리도 대북 방송용 확성기를 다시 설치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군은 다양한 가능성에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혀 재설치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남북 정상은 2년 전 판문점에서 만나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과 북이 확성기 시설을 철거했었는데 그걸 다시 설치한다는 건 북한이 남북 합의를 휴지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꺼졌습니다.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대북 방송 중단한 건데 북한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의 확성기 시설 철거가 시작된 건 판문점 선언 나흘 만인 2018년 5월 1일.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 조치였던 만큼 남북 합의에서 가지는 상징성도 큽니다. 남북 정상은 당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따라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확성기 재설치는 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허물겠다는 뜻입니다. 대대적인 전단 살포도 예고한 만큼 확성기 방송 공세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전단 살포뿐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똑같은 조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치 전체에 대한 파기죠. 군 당국은 어제부터 북한이 확성기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남 전단 살포 준비와 같은 심전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확성기 방송 복구로 남북 간의 말의 공방이 다시 재개될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해온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은 대화냐 갈등이냐를 판단하는 대표적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북한은 또 남쪽으로 날려보낼 전단 1,200만 장과 그 전단을 실을 풍선도 함께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의 깊은 곳까지 전단을 날려보낼 다른 수단도 준비했다고 했는데 드론이나 무인기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 전단 살포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200만 장의 전단을 인수했고 수백만 장을 추가 인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틀 전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이 줄을 이룰 걸로 보입니다. 전단을 날려보낼 수단으로는 일단 풍선을 거론했습니다. 22일 현재 3천여 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하여 탈북자 단체가 대규모 풍선에 전단을 실어 북쪽으로 보내듯 대형 풍선 3천여 개의 전단을 실어 남쪽으로 날려보내겠다는 뜻입니다. 풍선만 3천여 개라고 한 만큼 각 단위별로 다양한 풍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남조선의 깊은 중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라 살포 기재 수단들이 준비되었다. 남한의 깊은 중심, 즉 남한 깊은 곳까지 살포하겠다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더 멀리 전단을 보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러 기구와 수단을 준비했다는 대목에서 드론과 무인기 등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살포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군사안전대책을 당 중앙군사위 비준을 받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당 중앙군사위가 열린 뒤 전단 살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이 전단을 보낼 때 풍선을 쓸지 아니면 드론이나 무인기를 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의 대응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방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을 보내는 수단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풍선에 대해선 우리가 당장 경고사격 같은 군사적 조치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접경지에서 기관총 사격 등 군사적 대응할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지침이 내려가 있고. 하지만 풍선이 아니라 무인기나 드론을 이용한다면 우리 군 대응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비라를 살포하는 그 수단이나 행위나 다양한 그 방안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그 수단이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북한 무인기나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격추하는 것이 군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난 2014년 백령도와 파주, 삼척에서 2017년 6월엔 인제에서 북한군의 대남 정찰용 드론이 추락한 채 발견됐고 2016년 1월엔 파주에서 북한군 드론이 군사분계선 넘어 남하하다 우리 군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군은 우선 드론 식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제 북한이 드론 등을 운영할 경우 추적 감시를 통해 안전한 공간에서 격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군은 다만 확성기 설치와 대남 전단 예고 외에 북한군 총참모부가 공언한 개성공단, 금강산 병력 배치나 미사일 발사 준비 같은 정황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연평도에서 바다 건너로 보이는 북한 개머리 해안을 오늘 저희가 촬영한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군데군데 이렇게 검은 사각형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열려 있는 북한 해안포 갱도 입구입니다. 지난 금요일 처음 확인된 이후 토요일은 날이 좀 안 좋아서 안 보였었고 오늘까지 금토 1월 그러니까 나흘째 열어놓은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북한이 습기를 없앤다고 열어둔 적은 있지만 지금은 우리 군과 언론사들이 다 지켜보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보란 듯이 이렇게 의도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미군 쪽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략 폭격기에 이어서 항공모함 3개 전단이 이례적으로 한반도와 멀지 않은 타이완 동쪽 바다에서 훈련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한창 도발에 나섰던 지난 2017년 말 동해까지 올라왔었던 3개 항모가 다시 모인 겁니다. 그 의미를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니미츠와 루스벨트 2개 항모 전단이 필리핀 해에서 훈련에 돌입했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루스벨트 항모 전단은 원래 서태평양에 배치된 상태고 니미츠 항모 전단이 최근 서태평양으로 온 겁니다. 일본에 주둔 중인 미 7함대 지휘로 필리핀 해, 즉 타이완 동쪽 바다에서 장거리 타격, 방공, 정찰 훈련 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7함대의 레이건 항모 전단은 근처에서 별도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11월 동해 깊숙이 함께 왔었던 3개 항모 전단이 또 한반도 남쪽 바다에 집결한 겁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3개 항모전단이 동북아에 집결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함께 동해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B-52 전략폭격기 그리고 핵잠수함을 각각 거느린 3개 항모전단의 집결까지 미국의 핵 전략자산 3종 세트가 한반도 주변을 배회하는 모양새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싫어하는 강경파였던 볼턴 전 보좌관이 쓴 책을 두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과 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과 미국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먼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직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간 만남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미국과 북한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동행을 요청해 이를 관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그곳에 없다면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할 말이 있고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경호 일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만류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끼어들어 전날 밤 북한이 문 대통령 동행 제안을 거부했다며 말렸다고 볼턴은 적었습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2018년 1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서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을 원했지만 특사로 백악관에 온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북미 간의 문제로 한국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조현병적이라고 비난하는 등 회고록 곳곳에서 한국의 중재 노력을 깎아내렸습니다. 북한은 양보가 아니라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걸림돌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구든 싸잡아 비판한 게 볼턴 회고록의 주된 내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볼턴이 쓴 책에서는 2년 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의되다가 끝내 성사되지 못했던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북한에 양보하지 말라고 설득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이 내용은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아베 일본 총리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백악관을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볼턴 당시 백악관 보좌관은 아베 총리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지 말 것을 거듭 부탁했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북한 권력자들은 생존자들이라며 체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온 매우 거칠고 달코 다른 정치가들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회담이 평소의 거래와 같다고 생각하면 북한은 바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를 만나기 나흘 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We talked about it. We talked about ending the war. You know, this war has been going on. It's got to be the longest war. 이런 접근이 못마땅했던 볼턴은 일본이 종전선언을 불편해할 게 뻔한데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다고도 썼습니다. 결국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가 어디까지 사실일지 확실치 않지만 일본이 당시 한반도 정세의 변화 조짐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그 일단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청와대는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서 편견을 바탕으로 왜곡했고 기본을 못 갖춘 행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볼턴의 외교 상대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볼턴이 자신의 관점에서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책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정경윤 기자입니다. 볼턴 회고록에 대한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은 한미 정상의 진솔한 협의 내용을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건 기본을 못 갖춘 부적절한 행태라는 겁니다. 볼턴의 카운터파트, 즉 외교 상대역이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개인 입장을 따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정 실장은 회고록 중 어떤 내용이 왜곡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볼턴은 회고록에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되는 과정의 뒷얘기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상을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변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비건 대북 특별대표 등은 쉽게 눈에 띄지만 정작 볼턴은 안 보입니다. 몽골을 방문하느라 판문점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영상만 봐도 볼턴의 역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로 회고록의 신빙성을 깎아내렸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쫓겨난 참모의 책이라거나 매파의 시각일 뿐이란 불편한 심기가 읽히기도 합니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보수 야당의 비판은 볼턴의 주장으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역설적으로 드러났다는 반박도 여권 인사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방역 당국이 지금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름 휴가철 이동에 대한 우려도 내놨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10명대로 줄어든 건 이달 들어 처음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일 뿐 방역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수도권의 현 상황에 대해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한 지난 3, 4월 1차 유행 이후 확진자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 5월 초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 현재까지 2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러한 유행들이 좀 반복되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고 보건당국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늘면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막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 2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또는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하는 정도에 이르면 종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당국은 또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실외 작업할 때 2m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지 말고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대전에서도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3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확진자가 나온 방문 판매 업체 3곳에선
암호화폐 관련 서류가 대거 발견되기도 했는데 역학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 둔산 전자타운에 위치한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입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와 70대 남성 2명이 이곳을 다녀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무실과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10명. 해당 사무실에선 건강식품 같은 방문 판매 제품 대신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류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다른 집단 감염지로 추정되는 괴정동의 통증 카페에선 암호화폐 판매 조직도로 보이는 문서도 나왔습니다. 이 문서엔 확진자 상당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단계가 종류가 많잖아요. 비트코인도 다단계고 뭐 여러 가지인데요. 아무튼 돈 되는 건 다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 서류가 나온 집단 감염 관련 사무실은 3곳. 여기를 다녀간 확진자만 24명입니다. 암호화폐 그것도 다단계 판매업과 관련된 그 모임 공간이라는 추정은 되지만 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는 또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확진자 1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50대 여성 확진자가 전북 전주의 방문 판매 설명회장과 대전시 내 사우나 방문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겁니다. 대전시는 경찰과 전담팀 20개를 만들어 다음 달 5일까지 다중이용 시설 등을 상대로 고강도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를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방역을 방해하고 대규모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신천지교회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31번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입니다.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소송 청구 금액은 일단 1,000억 원. 신천지 신도들의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등에 지출한 비용 3천여억 원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부입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에 앞서 100억 원 규모의 남구 대명동 신천지 예수교회 건물과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채권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신천지 관련 방역 비용까지 모두 합쳐 구상권 청구 금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신천지가 집단 감염의 원인이 아니라 신천지 역시 감염병의 피해자라며 소송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남유주입니다. 오늘 낮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붉게 보이는 건물은 표면 온도가 50도를 웃도는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4도, 6월 기온으로는 62년 만에 가장 높았고 경기 가평은 38.3도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쓴 채로 햇볕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오후 2시. 올 들어 가장 더운 35.4도 폭염 속에서도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여전히 두꺼운 보호복 차림입니다. 마스크와 고글, 장갑까지 착용해야 하는 장비만 5가지가 넘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내리죠. 추우면 하나 더 껴입으면 되는데 더우면 더 이상 벗을 것도 없고요. 그늘막과 냉풍기가 있긴 하지만 더위를 쫓아내기엔 역부족. 실제로 지난 9일엔 보호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 3명이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배송 물량이 늘어난 택배 노동자들도 폭염이 두렵습니다. 수시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고 언제든 고객과 대면할 수 있어 마스크를 벗지 못해 숨이 가쁠 때가 많습니다. 더워지면서 많이 숨이 차죠. 마스크도 축축이 적습니다. 마스크를 근무 내내 벗을 수가 없으니까. 안전모에 마스크를 쓴 채 달아오른 철근 가까이서 작업을 이어가는 건설 노동자들. 부상 위험 때문에 원래 반팔 옷도 입지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더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면 심박수와 호흡수 등이 신체에 부담될 수 있다며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으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부모와 함께 있던 3살 아이에게 갑자기 다트 핀이 날아와서 그 아이가 눈 바로 아래쪽을 크게 다쳤습니다. 근처 게임장에서 누군가 던진 게 빗나간 건데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가서 살펴봤더니 안전시설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롯데몰 김포공항점입니다. 지난 14일 낮 이곳에서 쇼핑을 하던 권모 씨와 생후 27개월 된 아들은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기가 팔딱팔딱 뛰어서 봤더니 여기 뭐가 꽂혀 있더라고요. 소리도 못 지르고 아기가 쇼핑몰 안 게임장에서 다트 게임을 하던 한 중학생이 관역을 향해 핀을 던졌는데 빗나간 다트핀이 게임장 밖 통로를 걷던 아이 얼굴에 박힌 겁니다. 핀은 아이가 쓴 마스크를 뚫고 오른쪽 눈 바로 아래 꽂혀 아이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쇼핑몰 통로인데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역 주변엔 안전벽도 설치되지 않았고 주의하라는 안내문조차 없었습니다. 기준은 없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라 기준은 없고 저희까지 저희가 사고 직후 보험 처리할 테니 치료를 잘 받으라는 게임업체 측 연락은 있었지만 롯데몰 측은 사흘이 지나도록 사과의 말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상이나 이런 걸 못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혼선이 있으실까 봐. 계약상 게임업체에 보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임업체가 보험사를 통해 보상하면 보험사가 다트 게임을 한 중학생에게도 책임을 함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아이는 부상을 당하고 단순히 게임을 즐긴 중학생도 보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3년 전 대통령 공약에 맞춰 비정규직 약 10,000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공항 보안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1,900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본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공항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항의합니다.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발표를 정규직 노조가 나서 반대한 겁니다. 2017년 5월에 정규직 전환 방침을 정하고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여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노동자 9,700여 명 가운데 안전 문제와 밀접한 2,1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공항 운영, 위생 관련 종사자 등 7,600여 명은 자회사 3곳에 정규직으로 편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공항공사 노조는 직원들과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인천공항 노동자하고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자회사로 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2달 만에 입장을 바꾸어 이미 자회사에 편입된 외부 보안 직원들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고용 대상이 된 보안검색 요원 1,900여 명 가운데 30%가량은 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인천공항공사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정부가 환경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마트에서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걸 금지하기로 하자 여러 개 묶은 걸 사면 값을 좀 깎아주던 게 이제 사라지는 거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이런저런 혼란이 커지자 일단 제도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애초 업계의 규제 대상이라고 밝힌 재포장은 판촉을 위해 낱개 제품 여러 개를 묶어 추가로 포장한 경우입니다. 1+1 형태로 판매되거나 상품 여러 개를 한데 포장해 정가보다 싸게 주는 우유나 세제 같은 식료품, 생활용품 등이 주로 해당합니다.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아 폐비닐 등 자원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한 번 쓰고 잠깐 집에 갖고 가고 마는 건데 환경 오염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할인이 아닌 수송보관 편의를 위한 재포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라면 묶음처럼 제조사에서 이중 포장돼 나오는 경우나 접착 테이프로 둘둘 묶어 판매하는 경우도 제외되는 등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키웠습니다. 비닐이 아닌 소재를 사용한 재포장도 규제 대상인지에 대해선 환경부 안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통업계의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불거지자 환경부는 한 발 물러나 논란이 된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촉행위를 여부로 구분을 하다 보니 일부 소비자분들께서 묶음 포장의 가격 할인 자체까지 못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다가 문제 있는 게 발견되면 그 책임을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이틀 이상 가서 살펴보고 하자가 있으면 입주 전에 조치를 끝내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입주한 지 2년 된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입니다.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지면서 물의 무게를 못 이긴 천장 일부가 떨어져 내렸고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갑자기 저는 폭발을 하거나 무슨 천둥이 바로 옆에서 하는 것처럼 엄청 놀랐었거든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 하자 보수를 받았는데 한 달 뒤 배관이 아예 터져버린 겁니다. 쏟아진 물로 아랫집 역시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자 보수가 잘못됐다, 아니다, 수압 관리를 잘못한 거다. 공사를 한 업체와 관리업체가 책임을 미루며 보수공사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입주자들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일단 살 수가 없잖아요. 작은 애들은 책임 전가를 하든 뭐를 하든 저는 지금 들어와서 살 수도 없고. 선분양을 하니까 어차피 자기 건설사 쪽은 이득만 챙기려고 지금 AS 문제고 전체적인 부분은 소비자들이 다 책임져야 돼. 취재가 시작되자 시공사와 하청업체 측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단 피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이런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매년 4,000건가량 접수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이때 지적된 하자는 입주 전까지 시공사가 조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하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앞서 배관 문제처럼 입주 전 방문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에 대한 분쟁은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많아 여전히 법적 분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가운데 당시의 민간인 학살이 있는데 저희가 이와 관련한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70년이 흐르며 피해 사실이 일부 확인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때 학살된 민간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먼저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마산항, 배 한 척이 떠납니다. 1시간 걸리는 괭이바다로 가는 길입니다. 밤이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해서 이름 붙여진 이곳엔 6.25 전쟁 발발 직후 민간인 700여 명이 수정됐습니다. 6월이면 선상 추모제가 열리는데 올해로 13번째입니다. 이곳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은 대부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입니다. 속으로는 참 한번 불러보고 싶었지만도 입을 안 넣읍니다. 아버지라는 소리가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처음 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아버지라고 불러봤습니다. 보도연맹은 좌익활동 경력자들을 교화하겠다며 1949년 4월 남한 정부가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 리스트가 살생부로 바뀝니다. 최대 3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연맹원이 북한 편이 될 수 있다며 군과 경찰이 이들을 집단 학살한 겁니다.
그리고 50여 년 뒤인 지난 2005년 뒤늦게 보도연맹 사건 등 민간인 학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진실화해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10,000명의 유가족이 진실 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가 활동한 4년여 동안 절반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매우 체계적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미처 체포되지 않는 보도연맹원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학살을 했고, 하지만 짧은 활동 기간 탓에 누가 왜 얼마나 죽었는지 또 누가 지시했는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70년이 되는 올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진실 규명에 대한 계속된 요구 끝에 올 연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출범합니다. 당군 이래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이렇게 많이 학살한 예가 없어요. 당군 이래 최대 비극이에요. SBS 배정훈입니다.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보도연맹증입니다. 당시 남한 정부는 보도연맹이란 이름으로 모은 수많은 사람들을 우호 세력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철저히 가려졌다가 10년 전쯤부터 겨우 발굴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 현장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권혁인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충남 공주시 살구쟁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학살 민간인 유해 발굴지란 안내판은 있는데 길은 끊겼습니다. 50m 아래 다른 안내판이 나왔지만 무성하게 자란 풀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다니던 길인데 와 이렇게 자랐네. 살구쟁이에선 6.25 전쟁 발발 직후 1,000명이 넘는 보도연맹 가입자를 군과 경찰이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발굴 당시 400구가 넘는 유해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나란해. 저쪽하고 이쪽하고. 저쪽 사람은 저쪽 보고 이쪽 사람은 이쪽 보고 이제 이렇게 한 자세로. 그리고 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80명 나왔죠. 발굴 작업이 끝난 지 10년. 현장에는 유가족들이 만든 안내판 외에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으로서 너무 애처롭고 애통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흙을 갖다가 무덤을 만들고. 다른 유해 발굴지도 비슷했습니다. 사가버린 안내판은 내용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없더라. 전부 다 없애도. 이곳에서 발굴된 유해 200여 구는 지자체와 예산 문제 등으로 유가족들이 컨테이너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못 모시는데 이라도 모시는 게 후손의 도리가 아닌가. 지난 2006년 신고받은 보도연맹 집단 학살지는 168곳인데 발굴한 건 13곳, 7.7%에 불과했습니다. 발굴에 달하는 유족들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지난 10년간 발굴 작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발굴지를 관리하도록 배정된 국가 예산은 대전 한 곳밖에 없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 넉 달 만에 자리를 함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5명을 사이에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인사 나누는 장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검찰 내 배당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불협화음을 감안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두 기관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회의는 그렇게 끝났지만 정치권에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에선 추 장관 지시를 윤 총장이 잘 따르지 않는다며 윤 총장을 겨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엄정한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두 기류가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급자 지시를 위반한 월권 행위나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이란 거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여권 내부에서 윤석열 찍어내기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이. 공방이 가열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윤 총장 사퇴 주장으로 해석되지 않게 말을 삼가라며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자, 방금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을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민감한 현안들이 많아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18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진정권의 지휘권을 발동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갈등설은 증폭됐습니다. 청와대 반부패 협의회를 하루 앞둔 어젯밤 윤 총장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고 대검찰청은 총장이 장관의 생각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도 절차적 문제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진상조사를 끝내는 게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에게 이번 사건을 총괄하라고 지시한 게 추 장관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거라는 일부 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검 모두 정치권의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추 장관이 조사를 지시한 대검 감찰부와 윤 총장의 지휘를 받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와 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 기자와 관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입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추진했지만 대검찰청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수사 자문단에도 이 사건을 검토시켰습니다. 다음 달 초쯤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자문단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여권과 추 장관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신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비관적인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럼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백신 분야 특사 영국 왕립대 나버러 교수는 지난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의 항체를 분석했더니 두세 달밖에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백신은 실제 바이러스보다 독성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은 무증상자보다 항체 양이 6배 넘게 높았고 회복기에 항체가 사라지는 비율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접종 대상을 유증상자가 많은 고령자, 만성질환자로 좁히고 항체를 증폭시키는 면역 증강제를 첨가한다면 백신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씩 변하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성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은 어느 한 곳에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항원이라고 하는 단백질 큰 덩어리에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변형이 생긴다고 해도 여전히 효과는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효과가 떨어질까.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에서 백신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효과적인 백신 개발까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박사방의 조주빈과 일당에게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사방을 단순히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모임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수익을 만든 범죄단체로 본 겁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주빈과 공범 8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 이들이 박사방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들은 구성원 중 1명이 검거되더라도 대체 조직원을 투입해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조주빈은 그룹방 관리자인 붓다 강훈이 검거되자 신속히 태평양 이모군을 투입해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조주빈은 조직도에서 박사인 자신을 우두머리인 수괴로 표현했고 조직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유포할 수 있는 박사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고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범행이 6개월 동안 장기로 진행됐고 구성원이 군입대할 때 환송 의식을 하는 등 조직 결속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범죄단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